오늘은 6.15 공동선언이 있은 지 꼭 20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상당히 좀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다시 북한군이 주둔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대교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네, 판문점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일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잠시 뒤에는 거기에서 기념 행사도 있을 예정인데 애초보다는 많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약 1년 전 갑작스러운 정상회담 성사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기가 지나간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 평화의 새 시대를 얘기하던 이 기대감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1년 만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게 됐습니다. 이 다음 행동을 예고한 북한은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 공업지구에 앉아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부터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통일대교를 지나서 이 북쪽으로 쭉 가게 되면 약 20분 정도 거리에 이 연락사무소도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개소했는데요. 이 남북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상주하면서 24시간 365일 연락망이 가동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북측의 요청으로 우리 측 인원이 이곳으로 모두 복귀를 한 데다 지난 9일부터 북한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머지않아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면서 이 건물 자체 폭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적 대응까지 시사를 하면서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불안하죠. 도발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김포 지역, 더군다나 강화, 김포, 파주 이쪽이 접경 지역이니까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너무 정세가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걱정돼요. 저는 우리 손자, 손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걱정되니까. 유 기자, 지금 오후 3시쯤 돼가니까요. 사실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가동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곳을 오가는 차량들이 거의 없을 텐데 현장에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쪽 통일대교는 적막감이 흐르나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차량들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네, 승인된 차량만 이곳을 지나갈 수 있는데요. 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론사들의 취재가 몇몇 있었는데요. 이 1년 전만 하더라도 좀 기대감에 가득 찬 취재였다면 오늘은 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공교롭게도 오늘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 매체들은 관련한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서리빨 치는 보복에 나서겠다.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보복을 할 것이다 라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20주년 기념식은 오늘 저녁 우리 정부 단독으로 치러지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근처 통일 전망대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일부 만찬 행사도 취소가 됐고요. 언론사 취재잔도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대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호정 기자 통해서 현재 통일대교 앞에 있는 상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있은 지 20년 되는 날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에 다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김태일 기자, 얘기를 조금 나누죠. 오늘 20주년 기념 행사가 사실은 도라산역에서, 그러니까 유호정 기자가 서 있는 통일대교를 지나서 가는 도라산역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남북이 좀 같이 하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주년 이제 기념 행사니까 남북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뭐 그건 여의치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열리는데 최근에 이제 지금 1년의 남북 관계 때문에 이 행사가 조금 축소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이제 오늘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데 기념 만찬하고 기념식 등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념 만찬은 취소가 됐고요. 이 2시간 남짓한 기념식도
좀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일단 그리고 이제 오늘 통일부 출입기자 등으로 공동 취재단도 꾸려질 예정이었는데 예. 이것도 좀 취소가 되면서 다소 좀 맥이 빠지는 20주년 기념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좀 성대하게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는데 북측의 반응이 워낙 썰렁하고 또 위협을 하니까 좀 같이 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계획은 20주년을 맞아서 계획은 성대하게 마련을 해놨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뭐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북한의 반응이 좀 불명확하고 예. 위협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이라도 뭐 20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통일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 남북 관계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6.15 공동선언 20주년은 이제 기념할 만한 일이거든요. 남북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됐던 행사이기도 하고 조금 더 성대하게 치르는 방안은 북한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예. 북한은 뭐 거의 일촉즉발이잖아요. 예. 뭐 욕설이나 험한 말을 지나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총참모부에 군대 총참모부에 그 군사적 대적 예. 행동을 넘겨주려고 했다. 군부에 그 도발 행위를 넘겼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송대하게 6.15 기념식을 하기는 지금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예. 이렇게 싶습니다. 6.15 선언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2000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예. 위원장하고 서로 만나서 앞으로 평화통일을 해서 나아가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판문점이나 우리가 평양 회담을 통해서 그거를 갖고 발전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단계에 오면서 6.15 선언마저 상당히 좀 예. 퇴색돼가는 그런 이미지인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우리 고 원장님께서는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평양 순환공에 도착해서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북한 주민들이 환호하던 그 모습들을 저 선명하게 다 기억하시죠? 뭐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요. 사실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이제 통일이 되려나 보다. 이제는 남북이 서로 싸우지 않으려는가 보다. 예. 그랬던 날이 6월 15일이고 그때부터 딱 20년이 지났는데 예.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뭐 사실은 북한은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담화를 시작을 예. 해서 그냥 뭐 40시간도 안 되는데 막 4-5개의 막 그냥 폭탄 선언들이 계속 나오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혼자서 6.15 선언을 막 가서 뭐 연애하고 뭐 이렇다고 한다는 게 예. 국민들 눈에도 우스울 것 같고 예. 북한을 보면 정말 북한 편이 그런 거 있거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다 남조선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앉아서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일부로서는 적게 하고 작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예.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야 될 행사인데 굉장히 좀 북한의 지금 반응 때문에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 고충이 있는 거군요. 네. 예. 자, 이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데 지금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겠다. 네. 그리고 남측에 대한 행동권, 그러니까 대적 행동권을 군 총참모부에다 던져주겠다. 그러니까 군에다가 일임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곧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 예. 담화를 크게 이제 6월 13일 날 담화를 보면 3개입니다. 북남 연락사무소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목표하게 될 것이다. 개성에 있는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또 남북공당연락사무소. 두 번째가 이제 대적 행동권을 총참모부에 이관한다. 예. 세 번째, 우리 인민군대가 우리 인민들이 이 격앙된 심정을 조금이나마 낮출 그런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른바 백두혈통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전에 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나와서 막 그 이야기했을 때 우리 예. 남북관계가 긴장됐고 그랬는데 이건 백두혈통에 직접 나서서 한 거니까 총참모장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저렇게 말해놓고 실제로 연락사무소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러면 북한 김여정이 주민들이 푼이 예. 김여정이가 이야기했는데 김여정이도 헛말을 하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는 뭐 거의 없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에 들어오면서 거기 육사단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 개성공단이, 예. 육사단 주둔인데 육사단이 뒤로 물러났거든요. 이제 개성공단 파기도 분명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 담화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개성공단 다 치우고 육사단이 다시 들어와서 진지를 차지하는 예. 그런 일부터 뭐 DMZ, NLL,
가상 공간, 테러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있는 거죠. 예. 휴전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NLL 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성공단에 다시 말씀하신 대로 육사단이 다시 진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다 보니까요. 개성공단에 아직도 공장 설비를 그대로 두고 왔던 우리 남측 기업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자 몇 명의 밥벌이 따위 불안오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 기업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건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을 열겠다라고 했던 신년사의 그 말씀대로 해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네, 개성공단의 공장 설비를 그대로 두고 왔던 우리 기업인들은 그야말로 절절한 지금 심정일 겁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설마 개성공단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거기에 북한군이 주둔할까? 설마 남북 연락사무소 최후의 사실은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 방법까지도 폭파시키면서 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우리 측 내부에는. 근데 이게 북한이 이런 모든 담화문들을 노동신문에 싣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막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노동신문 중앙방송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분노의 게이지를 북한이 끌어올렸는데 예. 이거를 아무런 한국에서의 어떤 특별한 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요건도 넓질 않은데 뭐 갑자기 남조선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시 돌아와서 한국하고 남북 연락소하면서 만나자. 그러면 김여정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의 권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옛말로의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정말 설마라는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런 발언, 대적 행동을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전망들과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판문점이 있는 이제 지피 근처에서 북한군의 인공기가 사라지고 이 고사정포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이 북한군 지피에서 지난 14일에 이제 김일성 인공기 그리고 이제 최고 군 사령관 기가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고사포가 등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저게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바뀐 표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왼쪽 화면이죠. 인공기하고 그 최고 사령관 깃발이 이제 같이 걸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14일 어제 이제 이게 다 철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군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의미를 안 둬요. 그렇습니다. 그 대해서? 북한군 지피에서 이런 현상은 자주 목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악화된 남북 관계와 맞물려서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게 어쨌든 군의 일단의 입장입니다. 저 깃발이 사라지고 대신에 어떤 공격용 이제 하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고사정포나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것이 군 당국은 그렇게 좀 특이한 동향으로 보이지는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뭐 깃발을 새 걸로 교체한다든지 한때 이제 그 깃발이 내려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깃발이 내려진 거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군의 입장입니다. 그 남북 연락사무소 개성공단 폐쇄 또 여기에 다시 북한군이 주둔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다 이런 북한의 위협 발언에 대해서 통일부는 뭐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통일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남북 연락사무소에 가장 중점을 지금 현재는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거의 폭파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다면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알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방송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통일부 입장이고요. 일단 또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군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최전방, 공중, 해상 등 상관없이 이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공기 뭐 최고 사령관기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특이 동향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도를 할 거니까 통일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행동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런 행동이라 하면 폭파시키고 지금 뭐 군 휴전선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군사적 무력 시위 가능성. 무력 시위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시켜줄 무언가를 군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하자면 그들 입장에서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북한 인민들이 오히려 더 실망하고 불신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을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근데 남북 연락사무소 뭐 폭파라든가 다시 개성공단 자리에 북한군이 진주한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큰 조치잖아요. 과연 그 정도까지 충격을 주려고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차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은 충격을 주겠다 확실하게 생각한 것 같고 우리가 충격을 주지 않으면 남한은 북한 문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미국 눈치 안 보고 가만히 있는 것 같다. 미국도 북한 문제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격을 줘야 남한도 다시 움직일 것이고 미국도 그 대선 앞두고 북한을 신경 쓰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그 충격파를 주려고 할지 이게 남북 간에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지 아니면 미국까지 직접 건드릴 수 있는 뭐 SLBM이라든가 그런 실험까지 하게 될지 이 부분을 향후에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적 행동권을 김여정이 군 총참모부에 던져줬다는 얘기는 군대를 동원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앞서 이제 잠깐 얘기했던 인공기라든지 최고 사령관기가 이렇게 바뀌거나 내려져 있는 것은 글쎄 우리 당국은 크게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아마 속으로는 다를 겁니다. 우리 언론에 말하는 건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북한이 뭔가 쐈어요. 그럼 우리가 병사가 다치든가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쏘면 저기 지금 최고사령관 깃발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인민군대가 지켜야 할 깃발이거든요. 저 깃발이 우리 기관총에 맞아서 찢어진다. 이거는 북한한테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깃발을 바꾸는 것 같다 그러는데 깃발 바꿀 때는요. 새 깃발을 준비해 놓고 깃발 내리고 깃발 금방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맞는 것 같지 않고 다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깃발을 뗐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금방 임박한 것처럼 우리 신경을 DMZ에다가 몰아넣고 NLL이나 어디 수중이나 어디 딴 데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죠. 그렇죠. 잠깐 SLBM. SLBM이든가 아니면 뭐 전번에 천안함 사건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도 논란을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북한이 사실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도둑놈 하나를 10명이 못 막는다고. 사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우리가 모든 것에 대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꼭 하겠다 그랬고 깃발을 내렸다 올렸다는 것도 금방 임박할 것처럼 그랬다가 또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또 딴 데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군대에 인민군 총참모부에 군사적 행동권을 넘겨준다고 김여정이 이야기를 해서 김여정이 뭔가 하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무서운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러한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새삼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최은미 기자. 과거에 뭐 서울 불바다 얘기도 좀 있었고요. 금강산 땡 폭파 얘기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최근의 정세를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최근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주로 누군가요? 네, 일단 뭐 리선건 외무상이 지난 12일 아침, 금요일 아침이죠. 금요일 아침에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다시는 대가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 이런 이제 멘트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남 메시지란 대미 메시지를 냈을 때 이제 시간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밤 늦게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차에 맞춰서 메시지를 냈었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보통 아침 일찍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시차를 좀 맞춰가지고 내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메시지 같은 경우는 12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밤까지 이틀에 걸쳐서 4번을 쏟아냈는데 기존의 어떤 그런 관행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그냥 거의 말 그대로 말폭탄을 던졌다라고 일각에서는 표현할 정도로 이틀 사이에 4개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10일 밤에는 잠금철 통일전선부장이 뭐 남조선 당국에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될 거다 앞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정근 외무성 미국 국장이 직접 나서서 미국을 겨냥하기도 했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하겠다라고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일단 북한이 우리 측에 굉장히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을 이제 고스란히 좀 드러내줬다라는 이제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와중에 우리 정부의 어떤 좀 미온적인 대응 이런 게 조금 더 화를 부른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각 현재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청와대에서 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가 좀 나오면요. 저희들이 좀 전해드리고 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에서 사실 좀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도 높게 나오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옥류관, 평양에 있는 옥류관 냉면집 주방장까지 나서서 이 대남 공세에 가세했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옥류관 냉면이 무엇이냐?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잘 알 텐데 이 대표적인 북한의 음식입니다. 우리 또 남한 사람들이 가장 먹어보고 싶은 음식인데 직접 그 관련된 비와 일화를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평양냉면 맛이 아니야. 그러면 맛이 좀 기품이 있어. 맛있어. 나 계속 먹을 것 같아.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평양냉면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Why Pyongyang Naengmyeon? Pyongyang The Pyongyang is so popular, especially in summertime. So first thing, I always try sip the soup first. Okay. Yeah. 네, 이 평양냉면이 갑자기 얘기 나온 것은 바로 이 평양냉면 옥류관의 주방장이 우리 측을 향해서 아주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강도 높은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냉면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자,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까지 평양냉면, 옥류관 냉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오수봉이라는 이제 주방장인데 네. 이 투고 형식으로 북한 선전 매체에다 이제 글을 실은 겁니다. 예. 옥류관 국수를 먹을 때는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예. 나뿐 아니라 옥류관 모든 종업원들이 치를 떨고 경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예. 대통령과 우리 남한 당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이런 비난을 퍼부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국수 줄 때는 맛있게 먹더니 한 일이 없다. 돌아가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뭐 예. 근데 그동안 남북 관계가 악화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대남 선전 내지는 이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 건 한 번도 없었는데 저게 왜 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가서 냉면을 드셨잖아요.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뭐 이재용 부회장도 가고 예, 많이 뭐 맛있게 먹었죠. 그 냉면이 뭐 사실은 뭐 평화의 상징은 비둘기인데 예. 남북 화해의 상징은 평양냉면처럼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가서 냉면을 먹었고 냉면을 드셨고 그리고 또 평화의 상징처럼 됐던 예. 냉면이니까 북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예. 충격이 사실 리선권이가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는 하는 예. 발언보다 사실은 더 기분 나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런 정도로 발언할 정도면 정말 6.15 공동 행사 같은 거는 북한은 뭐 꿈에도 꾸지 않았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 주방장까지 나서서 평양냉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평양냉면에 얽힌 그 옥류관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을 관심에 좀 이제 뇌리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드셔보셨어요? 뭐 저기는 예. 사실 한 6천 평 정도가 예. 되고 한꺼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양이 2천 명이 들어가서 예.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거고 뭐 평양 사람이라면 아니면 북한 사람이라면 평양냉면 못 먹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런 말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들도 외교부 있을 때 외교부에서 가까우니까 15분 걸어가서 예. 냉면을 참 즐겁게 먹곤 했는데 예. 저게 이제 왜 저렇게 됐는가 하면 우리가 사실 한국 한민족끼리 예. 외국 사람들이 수반이 가면 옥류관 가서 냉면을 안 먹거든요. 냉면은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와서 저렇게 두 수반이 먹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다 봤는데 예. 아니 저렇게 맛있게 먹어놓고는 왜 가서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요사스럽다. 이제 이게 이렇게 요사스럽다. 예. 이러면서 지금 뭐 주방장까지 나서서 그러는 건데 굉장히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 옥류관 주방장이 비난했던 비난의 대상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사실은 또 수행했던 많은 우리 기업인들, 총수들, 이재용 부회장 이런 분들을 향해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요사스럽다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18년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 평양에서부터 이제 공수해 왔잖아요. 제명기부터 해서 다 상당히 북한 측은 정성을 보인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 북한에서도 정성을 기울여서 사실은 평양에서 직접 가져와서 같이 그 단순한 평양 냉면이 아니라 남북 화해의 상징했잖아요. 저걸 예. 가리켜서 CNN은 평양냉면 디플로마시라고 예. 그렇죠. 평양냉면 외교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냉면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독특한 음식이에요. 예. 고기 국물을 육수를 차게 해서 국수에 말아 먹는 게 이게 이런 음식이 세계에 없어요. 꽁고기잖아요. 꽁고기. 꽁고기에 육수. 뭐 예. 소고기나 여러 가지 뼈를 구워서 차게 해서 먹었다는 건데 우리 전통 음식이고 이런 상징적인 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용류관 주방장까지 저렇게 나섰다는 거는 북한 인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좀 나타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감성적 민족적인 상징인 예. 냉면이 어떻게 보면 그 지위가 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주방장이 거의 욕설에 가까운데 그 말을 잘 보면 옥류관 국수를 뭐 방송용어는 안 됐지만은 먹을 때는 천은 빼겠습니다. 먹을 때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 주제에 심장을 대못을 박았다. 근데 냉면을 먹을 때는 큰 기대를 했는데 안 지켰다 이거죠. 북한 기준으로 봐서. 예. 그게 뭐겠습니까? 미국하고 협의해서 남북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예.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를 좀 남한이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한다 했으면은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말뿐선만 날리고 하나도 한 것도 없다. 예. 뭐 그게 직접적인 그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뭐 북한은 경제난도 있고 예. 대남 삐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핑계고 예. 남북 간 관계 그 북미 간 관계로 해서 문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예. 그걸 안 나서줬다는 그 분노 그래서 저 옥류관 주방장까지 저렇게 나서서 한 나라의 예. 대통령을 저렇게 비난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너무 심하게 나간 거죠. 그래도 예.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를 비난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맛있게 냉면을 먹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냉면을 먹자고 했던 것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음식 평론가 이 황교익 씨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분단의 고착화를 막겠다고 그때 당시에 38선을 이렇게 넘어서 김일성과談판을 지으러 가셨죠. 예. 그래서 밤에 숙소에 몰래 빠져나와서 냉면을 드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또 냉면을 낸다는 것은 또 애매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쪽 북쪽에다가 냉면 가져오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럼 가져오겠다라고 했다고 이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옥류관 냉면을 가지고 오자 하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하셨고요. 그걸 북쪽에서 이제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이런 게 사실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다시 평양 옥류관 냉면이 화두에 오르게 되고요. 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은미 기자, 사실 이 옥류관 냉면, 평양 냉면을 2년 전에, 그러니까 2018년 4.27 이 판문점 선언 당시에 이벤트성으로 기획했던 건 굉장히 잘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내외 외신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시 너무 쇼를 한 것 아닌가라는 또 야권의 비판은 분명히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평양냉면이라는 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화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고 국내에는 물론이고 이 외신들의 주목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 평양냉면이 뭐길래 이렇게 냉면 앞에서 모두가 이 남북 할 것 없이 하나 되는 모습 이런 예. 모습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랬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평양냉면을 또 들고 나와서 이 남북 관계에 이제 단절을 어떤 의미하는 어떤 이 상징으로 지금 이 평양냉면과 그 주방장까지 들고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김은혜 대변인이라든지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의미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논평을 낸 건데요. 지금 북한 봐라. 냉면값 왜 밥값 왜 안 하냐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냉면 공짜 아니다. 북한은 지금 냉면값을 지불하라고 하고 있다. 아까 이제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철도 연결 안 하고 유엔 제재 푸는 거 왜 빨리 안 하고 왜 안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주방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인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요. 나도 옥류관 냉면 먹어봤는데 좀 비릿한 게 영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 맛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거만하게 주방장까지 나서서 한 나라의 어떤 뭐 대통령을 마치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라면서 좀 이제 비판하는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이제 냉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어떤 이제 평화와 화해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이제 간접적으로 다시 비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저 땡땡 냉면집이 저희 MBN 회사 옆에 있는 냉면집이거든요. 윤 대표님 뭐 수없이 드셔보셨을 텐데 옥류관 냉면을 못 드셔봤잖아요. 진짜 정진석 의원의 말이 맞는지. 저도 뭐 검증은 못하고 개성공단에 가서는 몇 번 먹어봤어요. 그래서 입맛이라는 게 어느 게 맛있느냐는 자기 취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렇죠. 평양 면허 근방에 뭐 시내에 있는 것도 처음에는 야 이거 어떻게 얼음물을 이렇게 국수에다 말아놓고 이상한 음식도 있다 했는데 한 10번 이상 먹으면 그게 땡기죠. 자꾸 땡겨요. 뭐 시원한 거 없나 지금 뭐 땡기는데 아마 정진석 의원은 약간 비하했던데 옥류면을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사람의 취향 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 교수님이 더 잘 아시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저희 저 MBN 회사 옆에 있는 저 땡땡 냉면 못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온갖 냉면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평양냉면집. 평양냉면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어느 맛이 과연 북한 맛하고 가장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평양냉면은 평양 사람들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냉면은 북한 사람들도 평란면역이 더 맛있다, 옥류관이 더 맛있다, 청류관 냉면이 더 맛있다. 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건 취향이라는 거. 왜 냉면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말한 것처럼 북한이 과연 전단 몇 장 가지고 저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전단이 날아갔는데 우리 남북 정상은 4번을 만났어요. 미국 정상은 3번을 만났잖아요. 그걸 다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일까요? 저는 뭐 냉면값을 하라는 말은 분명히 그것도 한 요인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평양이 처한 김정은 체제가 처한 위기감, 코로나나 유엔 제재로 경제가 안 돌아가면서 배급이 안 진행이 되면서 군대에도 배급량이 확 줄어들었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은 다 남조선 탓이고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 탓이야. 이런 거로 바깥에 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옥류관 주방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문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남북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절교된 것이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이제 주장도 좀 했습니다. 진중권 씨도 또 이렇게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왜 저기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친문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왜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청와대 참모들까지 나서면서 막 하느냐. 오히려 권력서열 1위가 옥류관 주방장이고 문 대통령이 그럼 2위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권력서열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요즘에 그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의 뭐 적개심이나 증오심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의 그러니까 뭐 신묘한 척척박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본인이 안 본 것도 거의 본 것처럼 얘기하면서 무조건 안 좋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논리도 스스로 뒤집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좀 모욕해도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모욕한다고 해서 반박하면 권위주의 아니냐. 그런 식으로 바로 지난주에는 비판했는데 지금은 또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욕했는데 왜 반박을 안 하느냐. 권력서열이 밑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그러니까 지난주 말이야 이번 주말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차피 결론은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비판, 기승전 민주당 비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진중권 씨가 왜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됐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진중권 씨가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비판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보 좌파의 입장에서 비판했었는데 요즘은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 비판 같아서 참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데 이분이 하는 모든 말을 왜 또 언론은 이분이 한마디만 하면 다 보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도 궁금하고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낮에 보니까 사실 이제 옥류관 주방장이 문 대통령 비판한 거에 대해서 친문에서도 친문 내에서 일부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뭐라면서 반발했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반발했다는 조선닷컴인데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는 또 비판적으로 대통령한테 또 안 좋은 얘기하니까 친문이 또 반발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대립구도를 그렇게 찼어요. 근데 그 진주호 씨랑 정반대 관점이지만 결론은 기승전 어떤 문재인 정부 나쁘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은 최대한 남한을 기분 나쁘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충격을 주자 그 방안을 찾은 게 야 우리 주방장이 남한의 대통령을 조롱하면 남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겠네. 아마 말대포를 그렇게 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직접 공격하기에는 북한이 되게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수위로 타격을 할 것인가. 근데 말은 부담이 없으니까 최대한 말대포를 쏘자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두고두고 북한한테 말빚이 될 수 있으니까 북한 사람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느닷없이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 나서서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다시 평양 옥류관 냉면이 화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이제 심각한 남북관계 상황을 조금 더 짚겠습니다. 지금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공개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입니다.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 보좌관회에서 했던 얘기가 공개가 좀 됐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은 엄중한 약속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좀 되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는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 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한반도 운명이 주인답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에 해법을 찾아가는 주인공은 바로 우리다. 이런 말이 오늘 지금 방금 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은 이제 민주평통 수석 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할 때가 됐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 대표님, 지금 이 북한 주방장까지 나서서 저러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단지 뿌리는 이 탈북자들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잖아요.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좀 나서야 될 때인 것인지 정세현 이 부위원장의 얘기처럼 그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에서 저런 얘기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정세현 전 장관이 미국에 이제 좀 할 말을 한다고 나서라 이 얘기는 앞뒤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 먼저 할 말을 해야죠. 노동당 제1부부장, 우리 급으로만 차관 정도도 안 되는 이제 30대 초반의 김여정이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험한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 담화를 계속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오히려 못하고 미국에 할 말을 하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야, 이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은 열렸대. 도발에는 단호히 응징한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정세현 장관 말대로 미국하고 우리가 대화를 할 필요는 있어요. 이번이 북한이 노리는 거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남한이 좀 역할 좀 해줘. 유엔 제재도 있고 달러가 지금 거의 고갈이 됐으니 우리 못 살겠어. 이런 아우성 아니겠어요? 그럼 미국하고 설득할 필요는 있지만 주객이 전도된 걸 좀 미국을 먼저 설득하고 남한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좀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오늘 6.15 맞아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 얘기는 대통령으로서는 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지금 북한에서도 김여정이가 나서지 김정은은 오히려 굿캅 역할을 하고 김여정이가 배드캅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문 대통령이 나서서 응징한다는 강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대화를 한다고 오늘처럼 저렇게 얘기는 하되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주권, 국민의 생존권, 생명권은 우리가 어떤 한에 있어도 한치에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후에 대화에는 임하겠다.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제 야당인 통합당 내에서도 나오는 주장이긴 해요. 그렇죠? 이제 태용호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호한 대응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용호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례함이 도를 넘어설 때 우리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벼랑 끝에 함께 서자는 김정은 남매의 속내는 뻔하다. 우리 정부도 대북 정책의 원칙과 중심을 잡을 때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태경 의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모욕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다. 우리 정부는 국격에 걸맞게 단호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의 과반은 이미 지금 여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최은미 기자, 여당에서는 지금 이런 야당의 공세 또 우리 남한 내부에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지금 오늘 이해찬 대표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한을 향해서 믿어달라라는 어떻게 보면 호소 아닌 호소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좀 믿어달라. 대남 비난과 군사 행동은 20년 전에 어떤 두 정상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결의안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종전선언이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어제 보도자료를 뿌렸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기자회견까지 아예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고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2명도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한을 대할 때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는 조금 더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는 정책.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사실 이제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가는 참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90년대부터 종전 안전 보장 이런 거 노래를 불렀고 그게 안 되니까 뭐 자기네들 그쪽 명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거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저는 우리가 북한하고 막 신경전을 벌이고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니까 모욕을 가니까 우리도 북한한테 똑같이 어떻게 말대포를 쏜다. 이런 매 단계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국익이 뭐냐,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목표가 뭐냐, 그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국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반도 평화, 남북한 공동 번영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한테 가장 절실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주변 국가는 별로 한반도 평화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현상 유지만 원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도 의외로 적당히 남북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자기네들 독재 정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안보를 빌미로 이렇게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남북한 공동 번영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게 우리의 국익이라면 그때그때 모욕감 이것보다는 우리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 국익을 이룩하기 위해서 당장 좀 모욕감이 있더라도 천천히 큰 틀에서 나아가자. 저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6.15 선언 20주년이 되는 오늘 이렇게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남측 내부에서도 여야가 판이하게 다른 생각 해법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또 한편에서는
대화의 끈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고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얘기를 좀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아마 북에서는 전단 살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개성 연락사무소라든가 금강산 폭발을 시켜서라도 완전히 형체를 없게끔 만들 가능성도 있겠죠. 1999년 6월 15일 날 제1차 서해 교전이 일어났죠.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보면 참 재미있는 소위 교전 지침을 내립니다. 첫째, NLL은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라. 그러나 선제 타격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상대방이 선제 타격을 했을 때는 강력하게 응징을 하라. 그러나 응징이 확전되진 않도록 응징을 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의 교훈을 삼아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런 어떤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김태우 기자, 사실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통령이 수석부장관에 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긴급 밤에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에서 북한 동향 살피고 또 국방부도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NSC 상임위원회가 야간에 심야에 열린 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2018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라고 발언한 때 그때 이제 야심야에 열렸고 2년 만에 이제 14일 자정에 열렸는데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여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국정원장 등등 참석을 했는데 어쨌든 회의가 끝난 뒤에 청와대는 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통일부와 국방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군사 합의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방부 하나 첨언을 했어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도 첨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아주 최고강도의 이런 감시 태세를 좀 벌이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아직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이제 군 당국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권 얘기도 들으셨고 또 지금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꺼냈거든요. 사실 저희에게는 일상화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쭉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 정부가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뭡니까? 앞서 이제 더 강경하게 진짜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을 차라리 설득하러 나서야 될 것인지. 그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갈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안보실이나 국방부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 대통령 메시지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막말을 한번 끊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면서 우리는 계속 당하는 입장이고 사실 정세현 의장 부의장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 할 말은 하자 그랬는데 그건 사실 또 북한이 의도하는 거거든요. 너네가 빨리 이야기를 하라는 건 우리는 북한에 대한 말을 못하고 북한이 시키는 대로 미국에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말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러니까 연성적으로 대할 땐 연성적으로 강성적으로 대할 땐 강성적으로 대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북한의 저런 말폭탄 같은 것들은 점잖게 한마디가 할 수 있거든요. 국가안보실장 같은 분이 남북 공동 수반들이 국가 수반들이 합의한 그 정신에 위반되는 그런 말들은 절제된 용어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은 국가안보실장에서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이제 조금 물렀으면 이제 저자세로 보인다 이런 비판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측이 원하는 것이 미국을 설득해 달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북 전단 살포를 좀 막아 달라는 것 하나잖아요. 지금 박상학 씨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그런 탈북자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떠세요? 이제 저기 자주 접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북한의 외부 소식을 알리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중 국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 대북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 KBS도 듣거든요. 방송을 주파수가 세게 들리니까 그 전단도 있습니다. 한 개의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전단 뿌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그러니까 저렇게 좀 과시적으로 하는 전단 뿌리기. 저게 또 남북 관계를 통째로 흔드는 그런 같은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정말 명민하다는 말을 했는데 명민하고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김은걸 의원 같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저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분들은 대놓고 공개하잖아요. 기자들도 불러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조용히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들을 납득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저렇게 언론사 앞에서 하고 언론사에다 동영상을 제공하고 저러는 거는 사실 심리전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심리전 하는 게 우리가 북한을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고 한국 소식,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 소식, 외부 소식, 한국 경제발전 소식들을 그대로 좀 알려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타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하고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간에는 대화의 필요성이 좀 제기가 되는데 그 통로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당 이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대북 특사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 라인과 대북 라인을 총동원해서 우리 측 평양 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십시오. 국가 안보와 남북 문제는 여야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이고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습니다. 이 코멘트는 제가 윤 대표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애국적인 관점에서 뭐 제안을 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특사 간다고 뭐가 될 게 있을까요? 특사 대신에 밀사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권에 힘 있는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저쪽에는 김정은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끼리 밀사들끼리 좀 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필요하면 내가 가겠다고 그랬는데 대통령하고도 우선 대화가 안 될 텐데 가서 특별하게 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애국적인 관점 이해가 가요. 나라도 좀 나서겠다. 초당적으로 좀 하겠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박수 쳐줘야 될 일이지만 정치인이 지금 전후 맥락을 모르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했는데 휴일날 갑자기 했는데 왜 대국민 메시지 하나 없냐. 뭐 좀 내놔라.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우리가 특사 보내서 사전에 조율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사람을 특사로 보내라고 딱 찍어서 요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내건 조건이 뭐냐면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인 사람, 완전히 대통령의 신복 그런 사람을 보내라고 특사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조금 그 조건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 남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 협박,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데 미국 쪽에서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유화적인 이런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냈잖아요. 그런데 프렌드 친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다면 결코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And when we fight, from now on, we will only fight to win.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그 담화에서 다음 단계의 대적 행동을 결행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표현이 대한민국 다음의 목표는 미국이다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는 승리를 대체할 것이 없다 이런 메가더 장군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싸운다면 오로지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맞대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참 누가 좀 이런 정세에서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이걸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할 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밖에 없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밀사가 가서 풀지 않고서는
이게 간단하게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엄중한 시기라는 대통령의 말 사실 과장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조금 더 이 문제들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